2693님이 김 기자가 회사 자랑하는 거 처음 들어보네요. 맨날 회사에 안 좋은 소리만 하다가 하셨고요. 아니, 저희 정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71661님이 페미니즘 행동 보면 너무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일 때가 있습니다. 언론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집회에 옹호하는 기사 써내고요 하셨는데, 제가 이런 기사 읽으면, 이런 댓글 읽으면 또 우리 여기자들 나갔으니까 또 읽은다고 하시겠어요. 네. 우연히 그냥 읽은 건데, 네. 자, 김방희의 경제특강 시간입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이 들어본 이론인데 사실 잘 모르는 게임 이론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쉽게 설명해 보도록 가능하면은. 네. 최근에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주식에 투자한 개인으로 보면은 이 4,000원짜리 주식이 3,700원이 되니까 주당 300원씩 떨어진 건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 네. 아니면 그냥 사라진 걸까? 궁금합니다. 상당히 그 터무니없는 질문 같긴 한데 네. 제가 경제 분야로 생업 정한 지가 한 30년 되는데요.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이거예요. 네. 주식 떨어지면은 주가 떨어진 거 어디로 간 거냐인데 네. 최근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지만 누구도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이제 이것만 명확하게 하셔도 술자리에서 증시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아는 척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면 네. 청취자 여러분도 가끔씩 들어본 뭐 게임 이론이라든가 제로섬 게임 같은 경제 이론들이 등장하고 네. 또 오늘날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슈들이죠. 무역 전쟁이나 북핵 협상 같은 이슈도 등장합니다. 설명을 좀 해보죠. 네. 자, 주가가 떨어졌어요. 제가 5만 원에 산 주식이 4만 원 됐어요. 네. 저는 손해봤습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주가 떨어져도 돈 버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공매도 혹은 네. 대주라는 제도가 있어서 돈 네. 버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기는 합니다. 이건 이제 주식을 빌려서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을 수 있으니까 네. 이익을 보는 거죠. 신용융자라고 돈 빌려서 주식 사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공매도 대주 같은 거 잘 허용을 안 해줘요. 개인들은 거의 못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개인이 떨어지면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뭐 신용이 신용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주가 떨어지면 대부분 다 손해를 보신다고 보면 맞습니다. 네.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최근에 언론 표현 보면은 답이 있다는 걸 짐작하실 겁니다. 네. 무슨 기업에 변고가 생겨서 혹은 뭐 증시 전체에 대형 악재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지면 요즘 언론들 며칠 만에 얼마가 사라졌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으로 아시아나 주가 떨어지니까 혹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언론들에서 이런 표현 쓴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써왔는데 실제로 하늘로 사라져버린 게 맞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면 날아가 버린 거군요. 사라져 버리는 거군요. 예, 다른 네. 누군가가 챙기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같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주가락으로 내가 이런 돈을 누군가 똑같이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배가 더 아프다 이런 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걸 조금 이제 주식 그 투자 게임을 제로섬 게임, 합쳐서 제로가 되는 게임이라고 보니까 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있어요. 네. 근데 남편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남편이 용돈 많이 받아가면 아내의 생활비가 줍니다. 네. 거꾸로 생활비를 많이 챙기다 보면 용돈이 적다고 남편이 군소리를 하죠. 그러겠죠. 네. 이것 때문에 많이들 싸우시잖아요. 신혼부부들도. 네. 왜 이렇게 용돈 안 주냐 그러면 아내는 많이 벌어다 줘봐라. 내가 안 주라 인가라 하고 주게 되는데 네. 이때는 내 이득이 상대의 손실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이 들어보신 제로섬, 합쳐서 제로인 게임이란 뜻입니다. 근데 부부의 그런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제로섬 게임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둘이 매번 용돈 생활비 비중 때문에 싸우다가 뭐 가정이 잘못되고 직장에서도 사단이 나고 해서 아예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고 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알콩달콩 격려하면서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또 아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집안 전체로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길게 네. 보면. 네. 그러니까 부부의 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제로섬 게임 같지만 길게 보면 꼭 서로의 만족이 합쳐서 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합쳐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네. 또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 바로 이런 거죠. 당장은 내가 손해보면서 파니까 사면서 이득 보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 같지만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모든 사람이 득보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 되는 거고 네. 주가가 떨어지면은 손실 보는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제로섬 게임으로만 보면 주가 하락으로 몇 조 원이 하늘로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이해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로섬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게임 이론에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맨 처음 네. 이 제로섬 게임에서 각자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거냐 하는 수학 모형이 등장했는데 이게 네. 게임 이론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 얘기하자면 이거 만들어낸 천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네. 천재들이 많은지 우리 같은 이제 범죄들은 참 부럽습니다. 아니, 2차 대전 김방희 소장님도 보통 사람들이 오면 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네. 자, 2차 대전 끝낸 그 핵무기 개발 계획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거의 아버지, 핵무기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던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만들기 많이 시작했어요. 들어봤습니다. 네네. 네. 1928년에 제로섬 게임에서 각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고 왜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묻혀 지나가다가 1944년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게임 이론이 실질적으로 태동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근데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게임 이론이 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핵무기 경쟁을 미국과 소련이 하는 걸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대결의 미래를 전망했는데 게임 이론으로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핵무기가 많아지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핵전쟁의 위협이 커졌다 이렇게 느꼈잖아요,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핵무기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핵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네. 게임 이론에 기반해서 이걸 입증해내게 됩니다. 요즘도 많이 쓰는 상호 확증 파괴 MAD라고 하는데요. 네. MAD라는 개념이 이제 이때 등장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죠. 그러니까 미소 두 강대국이 핵무기를 다량으로 확보하게 되면 어느 쪽도 선제 공격을 못하는 거죠. 네.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혹은 서로가 나를 또 완전히 그냥 공격할 거니까요. 파괴시키고 재기불능 상태가 되니까 이게 핵무기가 핵전쟁을 막는 억지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한 거죠. 내가 핵무기로 상대방을 괴멸하겠지라는 확증을 상대방도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하는 그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상호 확증 파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57년에 이 사람은 죽었는데 1961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 쿠바 핵 미사일 위기 때 핵전쟁 가능성이 제일 높았잖아요. 네. 핵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것 때문이겠죠. 네. 실제로 이 사람 예견대로 냉전이 끝날 때까지 핵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게임 이론이라면 그 영화 뷰티풀 마인드 저도 네, 봤는데요. 그렇죠. 러셀 크로우 나오는 그 존 넷이라는 사람 이 노벨상을 탔던가요? 네. 노벨상 탔습니다. 탔습니다. 94년에 네. 노벨 경제학상을 네. 받았는데 그 사람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게임 그렇습니다. 이론. 네. 예, 예.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두 천재가 아까 네. 말씀드린 폰 노이만하고 이 존 존 넷이라는 넷이, 사람입니다. 네. 예, 예. 이 사람 얘기를 하기 전에 게임 이론이 이제 등장해서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참 적용할 때가 많거든요.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동물도 게임을 합니다. 네. 그 군집 안에서 내 행동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게 게임 이론의 전제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네. 뭐 생물학, 정치, 컴퓨터 공학 분야 등으로 이제 특히 응용 수학이 동원돼서 급속하게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각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벌이는 게임을 다루는 거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룰 수 있겠죠. 제로섬 게임에서 출발은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뭐 포지티브 썸 게임, 네. 네거티브 썸 게임 혹은 게임 참가자 수도 많이 늘게 되고 상대방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난 몰라. 아몰랑하는 그런 게임의 형태도 등장하고 네. 아주 다양하게 이제 도대체 됩니다. 모르시는 용어가 없군요. 네. 아몰랑까지 아시는 거 보면. 네. 근데 넷이라는 사람은 넷이 균형이라는 경우를 내놔서 이걸 수학적으로 입증해서 94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걸로 탔군요. 네. 네. 그거 말고도 더 업적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네. 가장 유명하죠. 영화에서도 이제 등장하는데 저희는 뭐 게임 이론밖에 몰라가지고. 네. 경쟁자에 맞서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주체가 어떤 경우에는 전혀 선택을 바꾸지 않은 일종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 10대 때 이와 관련한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요. 이걸 네. 본 전문가들이 이거 분명히 전문가가 쓰긴 했는데 조금 내용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게임에는 보상이 뭐 운동화 주는 거,
친구 칭찬 듣는 거 뭐 이런 거니까. 논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긴 한데 이게 10대인가 뭐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천재였던 거죠. 네. 네, 영화에서처럼 이 사람은 이제 조현병, 정신병을 알아서 정신병원 네. 다녀오기도 하고 늘 천재의 삶이 그렇듯 영화는 되게 순탄치만은 아름답게 않았습니다. 포장돼 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개인적으로 삶을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네. 내시균형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마지막에 결정된 나의 전략이나 내 결정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 상태가 돼 있어서 내가 나쁘지 않는 조금만 거죠. 더 욕심 부리는 순간 그렇죠, 무너지게 내가 이제 손해가 확정돼 버리는 그래서 그렇죠. 결국 그 균형이 유지되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여기 또 나오는 용어가 죄수의 딜레마잖아요. 이것도 많이 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것도 게임의 특수한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고려한 각자의 최선이 어떤 최초의 선택을 고수한 이것도 이제 내시 균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인데요. 네. 두 죄수가 이제 공범이에요. 근데 나는 부인하는데 상대방이 자백해버리면 징역 10년 받아요. 네. 근데 둘 다 부인하면 무죄되는 거죠. 근데 둘 다 자백하면은 그 중간인 5년 정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부인하는 게 최선인데 그 범죄자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네. 상대방이 자백해버릴지 모르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10년 살아야 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그냥 5년으로 결정이 되는 게 둘 다 네. 자백하게 되거든요. 둘 다 서로를 믿으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일종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최선은 아닌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이것도 게임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각자가 충돌하면 최악의 결과를 빚는 걸 알면서도 마주보고 달리는 거죠. 근데 게임 이론에서는 이걸 비이성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상대방이 어느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포기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 이론에서 등장한 특별한 게임의 형태들입니다. 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정확하게 설명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론들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미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 이제 당장 치킨 게임으로 보이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쪽이 멈추지 않겠냐, 특히 미국이 멈추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이 멈추는 거 아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싸움을 주도하는 측이 멈춰줬으면 하는 기대가 네. 있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식시장처럼 이 당장은 관세 부과라든가 무역 분쟁 같은 걸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는 게 문제 같아요. 네. 이 사람은 내 내가 행복은, 이겨야, 내 네. 이득은 상대의 손실이다 이렇게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무역이라는 건 자유무역이라는 건 경제 원리나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네.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많은 걸 얻게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을 망가뜨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네거티브 썸 게임이 돼버리는데 손해가 되는데 모두에게. 네. 그런 자명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되기 전에 이제 분쟁이 끝나야 되는 거겠죠. 네. 게임 이론으로 이번 무역 전쟁의 끝을 전망한다면 그래도 누군가는 멈출 거다 이런 겁니까? 네. 지금 이성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저도 네. 이런 전망을 하긴 하는데 네. 게임 이론의 대전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판단이나 상대방의 선택이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걸 네. 이제 게임 이론에서는 전략적 상황이라고 표현하는데 서로 막 각자 노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참가자가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가 중미 무역 분쟁에서 좀 무너져 버렸어요. 네. 무슨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냐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번에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가서 그 네. 독일한테 험담하는 거 보니까 네. 뭐 그 결과까지 다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협상의 달인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상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만 점점 소수로 몰리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맹목적으로 충동적이고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제정신 아닌 사람 하나가 이 게임에 껴버리면 게임 이론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론이라는 정말 게 마지막에 이제 충돌해 버리게 되는 거 치킨 게임에서. 그럴 수도 네.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엔 배팅을 하면서 이렇게 긴장감을 높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다가 극대화하는 선에서 멈춰야 균형을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맹목적이면 네. 잘못돼 버리는 거죠. 아유, 누군가 비합리적인 사람이 한 명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무섭네요. 지금 현실과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가 좀 떨어지면 내가 손해 본 돈 누가 가져갔을까? 사실 이런 기분 나쁜 의식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신 걸 텐데 네. 안 그러셔도 됩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대중의 미래에 대한 예측, 전망을 기초해서 결정되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면 대부분 같이 손해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잃어버린 돈은 공중분해되는 거니까 남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배가 아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1967님이 만약에 5만 원짜리 주식이 4만 원 돼서 6만 원이 돼서 예. 제가 1만 원을 벌었고 어떤 사람은 6만 원에 사서 이제 떨어져서 5만 원에 팔아서 1만 원을 잃었다면 그러면 제로섬 아니냐. 단기적으로는 제로섬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제로섬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 6만 원이 되고 7만 원이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당시 혹은 그 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다 이득을 보게 되는 거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포지티브 썸이 된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과 함께 주가가 떨어지면 그 돈 어디로 갔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팟빵 설명드렸는데 2693님이 이 더운 날씨에 팟빵이 팔리겠어요. 팥빙수를 좀 껴서 파세요 하셨고요. 조석춘님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방향은 맞는 것 같지만 하지만 최저임금만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갑들이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들 단속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공정위를 비롯해서 정말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현장에서 이게 미진하다고 느끼시는군요. 8581님 3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50대 여성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여성들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하나 빠질 수 없는 완벽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살고 있네요 하셨는데 뭐 좋은 말씀 고마운데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성이 이제 슈퍼우먼이어야만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완벽한 여성을 만드는 사회보다는 여성이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네. 9114님이 고용절벽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인들이 너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시골 면 따니까지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하고 지적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김원장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